OCI 2022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니까 1.5 배속으로 보면은 좀 듣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5월 29일 현재 12만 7,5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는 2만 3,500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122%로요. 23%가 상승했습니다. 2021년 말은 거의 뭐 장부 가격 수준으로 주가가 형성이 됐다가 현재 12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드라프트 그 초안 성격이지만은 ESG에 대한 그 공시 기준이 곧 그 생길 예정인데 그 초안에 있는 기업 가치를 반영을 좀 해봐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ESG에서의 그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 더하기 그 순부채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그 저는 처음 경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그 개념은 결국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업 가치 같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에다가 순부채를 더하는데 순부채가 뭔가 이렇게 또 찾아봤더니 이자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금액이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자가 부채가 있긴 하지만은 현금이 많으면은 하시라도 갚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자 부채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레버리지율이 50% 이하라면은 부채를 빌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업 가치에 순부채를 더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산식대로 적용을 해 보니까 그 ESG로 따지는 이 말하자면 기업 가치는 3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그 시가총액도 이제 5천억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증가를 했습니다. 5% 이상 주주 구성을 보면은 뭐 국민연금공단이 뭐 제일 많으니까 이제 맨 위로 그 표시를 한 것 같은데요. 이화영 씨, 이보경 씨, 이우연 씨, 그 다 혈족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 이상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이제 16%, 거의 뭐 유사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은 4,90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무려 그 5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66.7%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일단 이렇게 추정하게 되죠. 그래서 스루풋은 금액은 증가했습니다만은 15.7%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로 볼 때는 7.9%, 거의 8%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매출은 좀 증가했지만은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은 9.4%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율보다 그래도 적게 그 증가를 했기 때문에
TO의 생산성은 1.55로서 전년 동기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482억 원인데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0억 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9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고도 12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 와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평가 손실 작업은 ESG에 역행하는 회계 기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현재 초안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터디한 결과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상시부터도 평가 손실 작업이라는 게 그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 폐기 손실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진부화돼 가지고 간무 손실, 실질적인 간무 손실 감액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면 몰라도 평가에 의한 그 재고자산의 금액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별도로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해서 저도 조금 정리하는 대로 별도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만은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그런 대목은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이쪽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22문단의 문단 21의 2에서 7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시를 준비할 때 기업은 다음을 고려한다. 고려한다 그래도 거의 의무사항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ISO 품질환경심사원 자격자로서 한창 공부할 때 국내 번역에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고려한다도 거의 의무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로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이러한 금액과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이러한 금액과 첨부된 재무제표에서 인식되고 공시된 금액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외국말을 영어를 이제 국문 번역을 한국회계기준원이 하다 보니까 한참 들여다봐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사용된 자산의 장부 금액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 공시한 정보와 재무제표상의 금액 간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뭔가 흐름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SG에 대한 공시 정보는 재무정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런데 이제 표현들이 ESG 보고나 지속가능 보고 이런 것들은 숫자하고 무관한 비재무정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오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다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장과 같은 그런 의견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평가 손실 작업회에서 실질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팩터 요소가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OCI는 독특하게 일반적으로 딴 기업들은 유틸리티 비용을 경비로 운영 비용으로 떨고 있는데
이 회사는 원재료하고 커플링 해가지고 유틸리티 비용을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생산 공정 자체가 원재료 쓰는 만큼 그 유틸리티 비용, 에너지 비용이 비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는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원가 재료비는 66.9%, 67%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크게 그래서 증가한 건 없고요. 9.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 비율이 11%로 낮춰졌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료비 원가가 재료비 코스트가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병행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석을 함에 있어서 원재료의 사용이라고 해야 원재료의 사용량 더하기 가공비가 총 제조 비용이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원재료의 사용이라고 표기하는 방식이 매입이라고 하는 이 방식보다도 더 총 제조 비용을 산출하는데 또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 비율을 보더라도 1분기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의 비교에서 갭이 있는데 이 갭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영업 운영 비용 중에서 그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11억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5.5%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42명 증가했고요. 인당 그 분기 평균 임금은 2,570만 원이 됨으로써 임금 인상률은 2.8%로 산출이 됩니다.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원이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 중에서 2차적으로 나간 금액이 그 큰 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납품한다든지 또 수출권이 있을 경우에 수출비 이런 게 다 운반비로 그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큼은 또 23%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 총 제재 비용이 1단계라고 한다면은 1단계에서 나온 갭이 뭐냐라고 추적하는 게 이제 2단계가 되겠는데요. 총 제재 비용 차이가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품의 증가액과 일치를 합니다. 이런 결과는 회사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상품은 빼고 제품만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마다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좀 혼선이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어떤 회계 원칙을 일관성 있게 가져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성과는 조금 왜곡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가 다 일치를 합니다만은 이거 가지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모범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경영평가지표에 와서 WCI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이 2.9회전으로서 분기에 0.4회전 상승했습니다. 또한 TOE 생산성도 0.0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플러스적으로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투명 가정도 분식회계 가정도 다 반증을 해봐야 입증을 해야 되는데 투명 가정일 경우에 입증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으므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고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TOE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얘기는 제품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백데이터가 어, 그 사업 보고서 내에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제품 가격 추이가 금감원의 어떤 그 개선 요구 사항으로서 지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제품 가격 추이가 또 그 팩터하냐 하는 문제는 이제 별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원재료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은 상승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추론을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2021년하고 2022년 계속해서 기업의 환경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하는 가정이 나오기는, 가정 또는 추정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기업체들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상당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하는 가정 내지 추론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래 가치는 36.5%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빨라졌고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또한 빨라졌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회전율이 올랐으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는 추정은 성립이 안 되는 게, 원재료 가격 추이가 올해 그 34.3% 증가했습니다. 다른 원재료도 다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제품 가격은 상승했을 거라는 추론은 맞습니다. 상당히 다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만큼 제품 가격도 인상에 원재료 인상분이 말하자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는 것은 투명 가정이 부인되는 거 아니냐. 50%는 반만 성공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금액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만약 물량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퀀터티브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회전율은 증가했을 것입니다. 수량상. 그래서 가격 그 추이로 그 입증이 안 될 경우에는 물량상 그 재고 회전율이 분명히 상승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심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뭐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되고 투명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서 캐펙스가 자본적 지출인데요. 투자라고 볼 수 있죠. 1439억 원이나 투자가 됐습니다. 매우 많은 금액이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이건 이제 다음 장에서 뭐에 투자가 됐는지 좀 논의하기로 하고요. 종속기업 비율이 거의 50%에 달합니다. 그러면 OCI 자체가 거의 또 지주회사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후 현금 순이익은 728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 측면으로는 2.3%,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한 수준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수준이면 뭐 주가도 크게 변동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한테 133억 원을 또 추가로 차입을 했는데, 그렇게 해봐야 전체 규모상으로는 0.5포인트 레버리지율이 상승한 거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으로서 ROE 1.5% 정도 해당하고요. FEM 최종 488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73.7%로서 전년보다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안정선이 50%로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잉여금률은 거꾸로 1%가 하락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되는데 이것은 투하자본이 아니고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이 약간이라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펙스가 1,400억 정도로 크게 투자가 됐는데 그게 뭔 내용이냐 그러면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1,517억이나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면은 종속기업 중에서 P&O 케미칼이라는 것이 있고 부강약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군데에 투자를 했다고 회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 연말 매출을 예상하면은 1분기 실적을 100으로 봤을 때 연말 실적은 4배가 된다고 단순히 생각해서 1조 9,600억 정도가 매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방식으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생각해 봐도 약간 2조 원에 모자란 그런 매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도전적인 어떤 다이내믹한 어떤 영업 상황 시나리오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 예상한 대로 그 가격을 견적서를 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업체한테 196만 원짜리 견적서를 냈는데 내고를 해서 190만 원 됐다. 크게 깎지는 못하고 구매자 쪽에서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한 13만 원 남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로서 이거로 만족한다면은 더 노력은 안 해도 그만인 건데요. 그래도 뭐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래 가지고 수료분율을 28%로 하고 조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 회전율도 우리가 조금 더 한 달에 1회전 이상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2조 원이 넘어서 2조 1,535억 원이 될 것이다.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1,983억 원이나 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해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원가회계 예측 사항은 생략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가급적이면은 스루풋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루풋 회계에 대해서 배울 생각은 없고 다만 엉터리 분석이다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가 세계하고 그거에 크게 대응해서 스루풋 회계로 원가 세계에 도전하는 그런 성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잔잔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목이 왱왱거리는 소리 같은 그런 것은 저는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필요하면은 저는 그런 댓글은 삭제를 할 것입니다. 공격을 하기 이전에 비판하기 이전에 상대를 비판하려고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스루풋 회계란 게 뭔지 알아는 보고 비판을 해라 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100년 이상이 된 원가 회계를 도전적으로 비판하고 또 원가 회계에 미흡한 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세계 최초 또는 한국 최초로 실전 분석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이 분석 의견이 나왔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댓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삭제를 할 것입니다.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고서 댓글을 달아라 라고 또 얘기하고 싶군요. 조금 약간 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만은 그 성격은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대충 그러려니 하고 또 하고 그래 네 생각은 그러니까 네 수준은 그래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입장입니다. 제 얘기를 하기도 바쁜데 일일이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악성 댓글이나 비판적인 또 저에 대한 비판적인 것도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로 저는 포지티브하게 그렇게 일단 우선은 받아들인 거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곁다리 들여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